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선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첫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기소할 예정이죠.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이 특검은 오전 중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김 씨가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긴 했지만 이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특검은 출범한 지 35일 만인 지난 6일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씨를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12일 김 씨를 구속한 이후에는 어제를 포함해 김 씨를 5차례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특검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1일에 앞서 오늘 먼저 일부 사건에 대해 김 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기소까지 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네, 공소장에는 어떤 혐의가 담길까요? 네, 우선 이번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3가지 혐의가 담길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수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해당합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 전과 후 모두 6차례 김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이 6번의 조사에서도 이 3가지 의혹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심사 당시 특검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한 나토 순방 목걸이를 제시하긴 했지만 김 씨의 증거 인멸 우려를 소명하려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검은 먼저 3가지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긴 뒤 다른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특검이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권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권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특검은 이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속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권 의원은 재작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혀 구속심사 자체는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법원 문턱에서 멈춘 것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일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신이나 군사 쿠데타 같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특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에 연루된 인물들별로 가담 방식이나 행위 등이 모두 다른 데다 법원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 만큼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위만 내세우느라 정작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 전 총리가 책임을 다했다면 계엄 선포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시종일관 자신감을 내비친 특검과 달리 법조계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자체에 대해 재판부가 의구심을 표한 거로 보인다며 확실한 물증이 더 나오지 않으면 혐의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또는 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중국이 다음 주 열리는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의 국제 외교 행사 참석도 처음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2차 대전 승리 70주년 열병식 때天安문 망루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으로 시진핑 주석 옆에 서서 한중 관계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 참석한 당시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구석진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帮助过中国人民抵抗侵略的外国政府和国际友人表示衷心的感谢. 그로부터 10년 뒤 이번 80주년 열병식 땐 남과 북의 위치가 바뀔 듯합니다. 열병식에 참석하는 26개국 정상 가운데 김정은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한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먼저 초청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망루에 오르게 됩니다. 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韩国国会议长宇元直.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는 것은 물론 김정은의 국제외교 무대 참석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방중은 미국 트럼프 1기와 2차 핵 담판을 앞둔 2019년 1월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hat'd be interesting. We'll arrange a meeting between you and Kim Jong-un. Would you like that? 이번 열병식이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결을 상징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에 한미일에 쏠렸던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는 나라 정상들이 대거 모이는 것 자체로 상징성이 큽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 중국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我们热烈欢迎金正恩总书记来华出席中国人民抗日战争及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80周年的纪念活动. 중국이 건국절이 아닌 전승절에天安門에서 열병식을 여는 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승전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의 군사력을 뽐낼 기회라서 더 공을 들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관세를 내세워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미국에 중국이 맞서는 상황이라 26개 나라 정상의 열병식 참석은 그 자체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President Xi would like me to come to China. It's a very important relationship. As you know, we're taking a lot of money in from China because of the tariffs and the different things. 열병식 사흘 전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맞서는 나라들의 결속을 상징합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대통령 등 20여 개 나라 정상이 참석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이번 주부터 미국이 관세 50%를 부과했습니다. हमारे लिए अपने किसानों का हित सर्वोच्च प्राथमिकता है. 김정은 위원장 참석으로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전승절 열병식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속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외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집권 후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등판한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음 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011년 집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과거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한국 정상들을 직접 만났지만 다자 외교 무대엔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시 주석이 함께 천안문 막루에 서는 이벤트는 단순한 사진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NN 등도 세 정상이 나란히 서는 것 자체로 서방 질서에 맞서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hina's upcoming military parade is a chance for Beijing to show off its military hardware and its influence as a political power. 뉴욕타임스는 이번 참석이 중국과 관계 개선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북러 밀착에 공을 들인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과 관계도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열병식 참석 발표가 조만간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We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him and we'll make relations better. You'll help that.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모두 4차례로 트럼프 1기 북미 대화 전후 이뤄졌습니다. 가장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도 지난 2019년 1월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경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5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전자부품이 20.9% 증가하는 등 광공업이 0.3% 늘고 서비스업도 0.2% 증가한 데 힘입어 한 달 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생산은 2달째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소매 판매는 통신기기, 컴퓨터, 가전제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2.5%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와 기계류에서 투자가 늘며 7.9% 증가해 넉 달 연속 감소해서 5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로 전환된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가량 오른 507조 4천억 원으로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당정 간 파열음이 불거진 가운데 거듭 신중론을 제기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이견은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대 원팀 한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의도를 벗어나 1박 2일 워크숍에서 뭉친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목표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외쳤습니다. 한 손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민주당 핵심 의제는 단연 검찰개혁. 지도부가 약속한 대로 추석 귀성길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하려면 다음 주엔 단일안이 나와야 하지만 당정 엇박자반 연일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또 시점을 언제로 할지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던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불을 껐습니다. 당정 간 이견도 개인 의견도 없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거라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게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도 일종의 공론화 과정이라면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들으라는 게 대통령 뜻이라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자연스럽게 당하고 정부하고 이러저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에 공감한 당정은 다음 달 7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는 일단 묻어둔 채 정청래 대표 체제의 첫 워크숍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입각한 의원들까지 민주당 166명이 모두 모여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불침의 한국모함에 승선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민주당은 내란 수괴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이 입법 행정 권력을 모두 모아줬다면서 흔들림 없는 신속한 개혁을 거듭 외쳤습니다. 불미스런 잡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에 음주 경계령도 내렸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쟁 출정식을 언급하며 대여 강경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에 오선의 나경원 의원을 임명하면서 입법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그리고 장동혁 호 출범 뒤 첫 연찬회에선 여당과의 투쟁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로 전쟁, 죽을 각오라는 표현까지 거론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대여 투쟁을 위한 깜짝 인선도 이뤄졌습니다. 보통 재선 의원이 맡아온 법사위 간사직에 오선, 원내대표까지 지낸 대선주자급 경력 나경원 의원이 지명된 겁니다. 3특검법 개정안을 아마 상정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이제 저희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안 처리 최후의 보루인 법사위부터 대여 투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육선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강대강 국면도 점쳐집니다. 검찰청 폐지부터 시작해서 사법체계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지금 줄줄이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부 갈등, 분열 이슈는 일단은 후순위로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윤 전련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쳤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눈에 띄는 잡음은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덜추어내가지고 거기에 여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향해서 가자. 연찬회에 앞서 지도부가 사선 이상 중진과 마련한 첫 상견례에서도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 경선 과정에서 장 대표와 마찰을 빚어온 중진들이 참석했지만 큰 충돌 없이 일단락됐습니다. 대여 관계에서 우리가 일단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선 패배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계기로 오랜만에 대여 투쟁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더 센 특검법 처리 시도가 임박하면 또다시 당내 입장차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최소한의 대우 정비를 마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가 어제부터 각자 전열을 정비하는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단합이 강조됐는데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연찬회에는 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개혁이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3대 개혁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이 세 가지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이 중수청을 뭐 행안부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 설치하느냐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와 당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단합을 좀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원팀 보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한 것이 당정대 원팀 기조였고 원팀, 원보이스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견들이 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에서 정청래 대표는 속도전을 강조를 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당과 다르게 대통령실과 정부는 조금 더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차례는 또 추석까지 그 검찰개혁의 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또 당정의 공동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불협화음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연찬회를 계기로 해서 일단락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은 특히나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정부는 국정을 하는 입장에서 좀 책임지는 입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졸속으로 입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검찰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일반 국민들께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속도전을 계속해서 주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석 전에 마무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초적인 안 정도를 만드는 것이지 집행계획까지 고려를 한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성호 장관은 이견이 없다. 당의 결정에 따라 따라갈 거다라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한 발 물러선 것보다는 네. 저는 당연히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검찰 개혁은 입법으로 시작해서 입법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입법 절차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졸속으로 했다가 혹여라도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완결성을 더하고 싶은 것이 당연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특수부의 어떤 인지수사, 별건수사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네. 이런 걸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행안부로 가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수사와 분리, 기소의 분리의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수사라는 건 형사사법의 일환이고 법무행정이에요. 이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법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또 맞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수부 수사의 인지라든지 별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사들의 어떤 일탈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법무부에 설치를 했을 때 이러한 일탈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 이것을 법무부가 아니라 현실과는 조금 안 좋은 맞지 않은 면이 있지만 행안부로 보내자라고 하는데 또 막상 행안부로 가게 되면 수사에 관련된 우수 인력들이 과연 올까? 그러면 잘못하다가 과거에 어떤 공수처와 같은 어떤 졸속 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이것을 어떤 당정의 불협화음, 갈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더 나은 어떤 개혁을 위해서 당과 정부가 당연히 저는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나름대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저희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추석 전까지 해서 큰 정부 조직법을 완성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은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네. 이건 불협화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크숍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참석을 했었는데 앞서서 뭐 불협화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상호 수석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특정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은 하지 말자. 내용을 토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당 내부에서 아무래도 정 장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입장이 달라진 것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한쪽은 정부로 갔고 한쪽은 국회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 차는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 내 문제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에 지나치게 과도한 공격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정무수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었다. 자제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몸 담아봤던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 속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을 하면은 끝이 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고 업무 관할을 또 조정을 해야 되고 인사도 조치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여러 청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지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이 속도전을 주장하는 것이 무리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부의 입장을 오히려 여당이 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부 수사권을 조정한 것만으로도 이미 부작용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고유정 사건 같은 것들도 그나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힐 수 있었던 것이지 경찰선에서 종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분리시키게 될 경우에 과연 누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연천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투쟁을 다짐했는데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권의 전쟁을 위한 출정식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조금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노출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선거를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야당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요. 저는 저희 당에서도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이제 새 체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네. 저희가 내후외환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검의 공세가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하는 상황들이 있었죠.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대여투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청문회를 비롯해서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강경한 대여투쟁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력한 대여투쟁 각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는 이제 장동혁 그 야당 대표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이분이 어쨌든 간에 재선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한지 뭐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내에서 리더십을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최악이 아닌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내 주류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셨지만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의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세우려면 가장 좋고 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 대여투쟁인 거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대여투쟁 좋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국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그때 대여투쟁의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야당은 기댈 건 민심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정부 뭐 1년 안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말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왜? 뭘 잘못했는데 왜 탄핵하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께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야당이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그때 국민들이 이번 야당 좀 실력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지지율 받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여투쟁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이고 조금 합리적인 안건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고 한 말의 취지는 지금 5개 재판을 원래 받고 있었는데 몇 개 재판이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재판이 속개됐다라고 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자연히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통치에 과연 정통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저는 표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 실망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씨 사면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무역 협상 자체도 아직 완결이 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한 재개는 물론 시민사회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만 이런 국정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투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인데 다음 주는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여투쟁 방침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과 지금 여당 대표가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화환을 보낸 날에도 10번, 100번 해산시켜야 할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107석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1당이긴 하지만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목리를 부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이콧을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왜 여당에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는 건지 더 소상히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소 야당이 기댈 것은 여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전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대여 투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치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사위가 앞으로 더 재밌어질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조금 더 눈살을 더 찌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6선의 판사 출신의 또 이제 당의 대표까지 지낸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중진 여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일종의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판사 출신의 당내 최다선 여성 의원인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이제 선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간사는 재선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초선 의원한테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또 중진 의원한테 맡기기에는 또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간사 역할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이 위원회의 일정과 안건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이 야당의 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장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당의 간사가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만 커지면 공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만 하고 결국 퇴장만 하게 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중진으로서 또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간에는 뭐 서울시장 준비하고 계시다는 어떤 소문도 있던데 네. 과연 그러한 공허한 모습이, 퇴장하는 모습이, 싸우는 모습이 과연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앞날에 득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법사위 간사를 재선 의원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 제가 또 짚어드리자면은 법사위원장도 3선이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6선 추미애 전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가도 모자랄 선수인데 법사위원장으로 온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맞대응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애초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지금 지정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정말 사회적인 큰 무리를 빚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야당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보지조차 않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듯이 법사위원장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추미애 전 장관의 법사위 폭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나경원 의원이 좋은 역할을 수행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찬에 권성동 의원도 참석을 했던데 특검이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서 국회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이미 2년 전에 썼고 이번에도 포기를 하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맞습니다. 권성동 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좀 체포동의안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 시절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의원들을 색출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은 저런 식으로 남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명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이제 와서 지키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특검에서도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으로 기소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고 정치적으로도 완벽하게 복귀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권 의원은 국회의장 거기다가 양당 지도부한테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이렇게 공식 요청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이 증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메모에 큰 돈으로 지원이라는 어떤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고 또 그의 배우자가 또 통일교의 재정국장인데 돈을 건네기 2시간 전에 이 돈과 관련된 사진을 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아직 혐의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돈을 받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게 제공한 건 무엇이냐? 2가지로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한학자, 그러니까 통일교의 총재가 원종 도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 정보를 넘겨서 대비해라. 라고 했다는 이 혐의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대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다는 이 2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안 좋은 게 증거인멸을 권성동 의원이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유명한 보좌관 명의 차명폰. 근데 또 이게 공교롭게 택배 기사에 의해서 또 증명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혐의이긴 하지만 증거인멸의 어떤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유죄 무죄는 다툴 때 다투더라도 좀 구속은 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되면 그 시기도 궁금한 게 지금 국회의장 중국 방문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빽빽하게 잡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3일 날 중국 전승절을 참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 첫 번째 날에 9월 1일이거든요.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면 우리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것을 표결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9월 1일 날 보고하고 저는 9월 2일이나 9월 3일에 아마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표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어쨌든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저희가 막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큰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그런 대야투쟁을 하고 있는 당대표 체제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얼마든지 체포 동의안 넘겨라. 오는 대로 다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이미 공식 천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검 측에서 이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역풍을 맞은 상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영장을 지나치게 남발한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측이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 정식으로 제안받은 게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쉽게 말해서 한번 튕기는 거죠. 그래야지 네. 또 뉴스도 나오고 또 장동혁 대표도 또 언론에 오르고 내려야지 또 국민들이 야당의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이란 국회의원이 됐구나라고 또 홍보도 하는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선 의원, 국회의원 3년밖에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야당 대표로서 가장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격을 올릴 수 있는 게 대통령과의 회담이거든요. 근데 이 절호의 기회를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회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절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하신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도로 해외 순방을 다녀온 다음에는 국회 여야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것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세요라고 요청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야당 대표는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도 밝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본인의 존재감과 합리적인 견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당과 야당, 대통령, 국민에게 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락을 하시고 대통령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는 영수회담이 아니다. 또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 1대1 회담을 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애초에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던 것처럼 야당 대표와 1대1 독대 자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는 것 자체를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결단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거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좀 기록적인 사건이 있었던 상황에서 국내로 돌아오자마자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를 먼저 1대1로 만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네. 정청래 여당 대표는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과 의제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도 저희 지도부 오찬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대통령실에 초청을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맛있는 밥만 먹고 헤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설픈 회담을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제를 가지고 마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협치, 포용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야당 대표의 1대1 회담을 공개적으로 계속 요구를 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사실 이제 참모들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단순히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여당 대표와의 어떤 형평성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나 다른 원내 정당과의 어떤 형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스태프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좀 솔직하고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만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회동을 하기 직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여당의 대표와 독대를 하시고 먼저 회동 끝난 다음에 또 장동혁 야당 대표와 또 회동을 하는 것이 저는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 다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공세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 회동을 조금 이용하지 말고 조금 드라이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 정말로 국민의힘이 생각했을 때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검수 어떤 수사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담담하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는 것이 좋지, 조금 이런 뭐 의제가 확실하지 않다, 아직 뭐 문건이 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들이 지루해 하신다. 이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통령과 1대1 만남도 좋지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셋이 좀 같이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당연히 둘이 만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뭐 워낙 오며 가며 만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나 그런 의식 때문이 아니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민주당 당정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보란 듯이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 대표보다 야당 대표를 먼저 초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기류들도 읽힌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도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고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국민들께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을 앞두고 있지만 계절은 여전히 한여름 수준입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늦더위와 호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도 9월 상순까지는 더 이어집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가을의 첫 달 9월이 코앞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더위를 식히는 쿨링포구에서는 쉴 새 없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산책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양산과 선글라스로 체감온도를 낮춥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은 여전히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남부지방도 폭염경보 속에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까지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증기가 유입되는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나타나겠습니다. 9월을 하루 앞둔 일요일에는 밤부터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9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유입되고 저기압이 동반되며 서쪽 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덥고 습한 날씨가 찾아오겠고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는 9월 상순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월 달로 접어들면서도 이 9월 상순까지는 또는 9월 7일로 되어 있는 중계보까지는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국지성 호우와 늦더위가 반복되겠다며 급변하는 날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소폭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기존보다 1.48%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르게 됐습니다. 또 건보 지역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오를 예정입니다. 광주에 있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10대 2명이 붙잡혔습니다. 금팔찌와 목걸이를 합쳐서 수천만 원 되는 고가의 귀금속이었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운전면허증까지 보여주면서 신분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금은방에 온 손님에게 주인이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주인이 거울을 가지러 몇 걸음 움직이는 순간 손님은 몸을 돌려 그대로 달아납니다.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지. 처음에는 진짜 조심하니까 친구 둘이서 장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 당황했어요. 함께 온 또 다른 한 명은 당황한 나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주인에게 붙잡힙니다. 훔친 귀금속은 30돈짜리 금목걸이와 금팔찌인데 둘을 합쳐 시세로 3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귀금속을 든 채 달아난 한 명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잡고 보니 이들은 모두 10대였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이들이 다소 어려 보여서 미심쩍어 하자 지갑에서 운전면허증까지 빼서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분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운전면허증에서 이제 그냥 딱 20살 막 넘은 20살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죠, 저도. 다행히 훔쳐간 귀금속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범행한 10대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귀금속을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모의해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역할 분담 등을 캐고 있습니다. 이걸 넣으려면 일주일 전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라고 그래요. 경모했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경찰은 귀가 조처한 10대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최근 전북 정읍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는 소식 YTN이 가장 먼저 보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공장에서는 하루 12시간, 한 달에 300시간이 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노동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전북 정읍의 한 필터 제조 공장에서 증기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노동자 6명이 다쳤고 이 중 50대 노동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1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응답하는데 듣기로는 그런 걸 잘 안 갖추고 일을 대부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전모도 그렇고 뒤마개라든가.
유족은 고인이 공장에서 수년 동안 사실상 초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아왔다고 말합니다. 일일 8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했죠. 얼마나요? 이게 2년 넘었어요. 계약서상 연장 근무 조항이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이외에 근무하는 거는 지금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에요. 이 공장에서는 이번 사망 사고 전에도 안전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끼임 사고가 있었고 2008년에는 화재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게임 사고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 폭발인데 그게 어떤 관리부조의로 폭발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을 부가수 감식을 통해서 회사 측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장례와 병원비를 부담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그다음에 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족은 반복되는 사고 뒤에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상비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덜 다치고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망한 노동자의 과로와 안전사고의 반복.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발 사고를 넘어서 구조적인 산재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김 씨는 어제 마지막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재판에 넘긴 뒤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호송이라 적힌 파란색 법무부 호송 차량이 광화문 특검 건물로 들어섭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후 5번째 대면 조사를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앞선 조사에서 마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는데 김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전 10시 14분에 시작된 조사는 거듭된 진술 거부 끝에 오후 3시 24분에 종료됐습니다. 휴식 시간을 제한 조사 시간은 3시간 26분에 불과했습니다. 조사에선 최대한 말을 아끼고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건데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특검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제시한 게 김 씨 측 입장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중으로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장에 담길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구속영장에 적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김 씨의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집사 게이트와 나토 순방 귀금속 선물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 씨 기소로 특검 수사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 거부기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고가의 시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이라고 설명했는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부기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과 이 위원장 임명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서희건설의 맞사위이자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박성근 전 검사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앞서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까지 줬다고 자수했습니다. 자수서에는 사위 인사청탁이었다는 내용까지 담겼는데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정부 경호처에 로봇계 사업을 따낸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 대표 서 씨가 김 씨에게 건넨 명품 시계가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원하신 대로 다 해드렸으니까 뭐 제가 제줬으면 뭐가 나오겠죠.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김 씨가 경호처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한 전 총리 향후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요? 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은 이 부분을 사실관계 파악은 충분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었는데요. 특검이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영장 재청구나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전 총리 수사에 성패를 가릴 관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검은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 조력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영장심사에서 이런 논리를 펼쳤지만 법원에서 한 번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목적을 알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의구심을 가진 거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따라서 특검의 공소장에는 특검이 기존에 확인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의도, 총리로서의 책임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이 전 비서관은 재작년 8월 2일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뿐만 아니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말 첫 조사 이후 파악된 추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에게 기록 회수 과정 등을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박정훈 대령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韩国国会议长宇元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합니다. 북중러 새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한반도 셈법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다음 주에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엽니다. 자 일단 이 행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공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죠. 상당한 중국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이 대일 항전을 했고 1945년 9월 2일 날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이것을 항일 전쟁의 승리 혹은 중화민족의 전승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일본 항복 기념일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파시즘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일종의 그런 사건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념을 시작한 건 1945년 9월 3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일본의 항복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일인데 이제 하루 지나서 했고 당시에 그 장제스 정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규모로 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고요. 2014년부터 이것을 법정 기념일로 했고 2015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때 처음으로 대규모 열병식을 70주년 기념을 했고 올해 다시 한번 80주년 또 대규모 열병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항일 전쟁에 승리를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런 주역이다라는 식으로 역사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해석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중러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5명,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26명의 그런 정상들이 그 초청된 곳에서 처음으로 데뷔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것을 다자 무대이긴 한데 좀 특수한 다자 무대이긴 하죠. 전승절이고 또 참석하는 국가가 다 친중 국가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질서 하에서 다자 체제로 얘기하기는 다자 모임으로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국가의 정상들, 심지어 유럽에서도 두 국가가 참석을 하는데요. 세르비아와 슬로바키아죠. 둘 다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세 명이 같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시진핑 주석,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어떤 모습을 천안문에서 보일까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2015년에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을 때의 상황을 보면 이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있고요. 그 왼쪽에 푸틴 대통령이 있고 바로 또 그 왼쪽이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는 전임 그러니까 주석들이 쭉 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 줄을 쓸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외신에서는 사진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 명이 한 화면에 잡힐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각각의 여기에 참석하고 이렇게 전승절에 같이 모이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쪽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일단 북한은 외교 고립에 탈피했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를 원하겠죠. 26개국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일정 수준 좀 예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국 국장회의에서 이제 북한이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그 유일 수령 체제에서 다자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좀 깜짝 그런 참석이 발표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참석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굉장히 정치적인 업적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이 서 있는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세계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북한 내외에 충분한 그런 또 선전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계속해서 뭐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얘기를 하는데 보내는 김정은의 메시지는 내 옆에 중국과 또 러시아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늘 보고 있는 게 북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중국이 북한에게 뭔가 좀 혜택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북한이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신냉전 구도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의 진영주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핵을 사실상 인정받고 또 거기서 자신들의 대한 경제 모델을 만듦으로써 구태여 서구 특히 미국과의 어떤 경제 혹은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안 맺어도 된다.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죠. 예.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혜택을 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혜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걸까요?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최근에 안 좋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거의 눈에 띄는 현상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갑자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기로 그 결과 발표가 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뭔가 중국이 북한한테 혜택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조금 두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여전히 북중 국경이 완전히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교류도 예전 같지는 않고 근데 여전히 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해서부터거든요. 예.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은 제3자의 입장을 유지했고 또 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중국은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자신들의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유럽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좀 선을 그은 것은 맞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고 같은 자리에 서는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이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예전같이 회복이 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시진핑과 김정은의 뭔가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번 계기로 북중 관계도 급속도로 해빙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내친 김에 북중러 최소한 북중의 회담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그런 모임이 계속 있겠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갔으니까 당연히 시진핑 그 주석과 1대1 또 푸틴과의 1대1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과연 북중러 3국이 같이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예, 뭐 흔히 지금 한미일 3국과 계속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미일 3국은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같이 모였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중시했는데 과연 중국이 북중러의 협력을 강조할 것인가?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존의 국제 체제 질서 하에서 미국을 누르고 자신들이 최강국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고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질서를 많이 없애려고 하거든요. 핵을 보유한다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은 협력을 하긴 합니다만 북중러로 같이 묶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종의 신냉전 구도로 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입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가 그 열병식 사흘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도 정상이 참석하더라고요. 지금 인도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반발해서 지금 전화도 안 받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중국과 이렇게 만나는 메시지 어떤 걸 원하는 걸까요? 사실은 전승절에 인도 모디 총리를 초청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중국이 원하는 하나의 대한 경제 모델로서의 자신들의 그 끌어가는 그것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 중에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3개국 핵심 국가의 그 정상들이 다 전승절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 SCO에는 참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들 3개 국가는 중국과의 완전한 그쪽의 쓰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브릭스가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까지 얘기를 해서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엄청나게 관세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전승절까지 가는 것은 이들 국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우리 측 대표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2015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었고 그 당시에는 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갔습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국회격이라 하는데 뭐 거기는 제대로 된 자유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서열로 보면 한 2순위 정도 되는 그 정도 건가요? 되는데 사실 북한은 서열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한 번도 서로 만나지를 않았다. 조우하지 않았고 인사를 할 기회도 없었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2023년 12월에
아주 명확하게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관여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김정은이 중국 방문을 결정하면서 중국과 협의를 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아마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주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근데 또 이건 예.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다자의 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 모이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러운 부딪힘이 있을 거고 거기서 과연 김정은이 우리 우 의장을 정말로 모른 척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은 우 의장을 어떻게 대우할까도 관심인데요. 왜냐하면 한중 관계의 상징적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중국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외교 규범과 원칙이 있죠. 그래서 네. 정상을 우선적으로 다 대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天安門 광장에 그 쓰는 순서도 보면 당연히 정상들부터 씁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이 아닌 이제 국가의 대표들이 쓰기 때문에 그 아마 의례에 맞춰서 할 것이고, 여기서 관건 중에 하나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우 의장이 과연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또 특히 안미 경중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일정 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한일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다면 아마 우 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한국 특사가 가서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계산은 지금 저희도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아마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의 만남을 앞두고 우방국의 정상을 먼저 만나는 지금 그런 차례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2012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한 후부터 17년까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2017년은 인민일보와 그 노동신문이 아주 공개적으로 양국을 상호 비난하는 전례 없었던 그런 일들도 발생했고요. 예. 근데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게 약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도 있었습니다만 관계 좋고 만날 것이다. 이제 그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는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한 내년쯤에는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 얘기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내가 초청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오지만 트럼프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행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김정은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만 해도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운전대를 확실히 쥐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전략일까요? 뭐 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계속 말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그것을 같이 끌어가는 그런 좀 약간 옆에 서서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죠. 왜냐하면 2018, 19년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통해서 갔습니다. 예.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중재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2019년 12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북한이 그 당시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전을 선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한국과 그런 공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결정적으로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더 이상 한국과는 동족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나갔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북한을 직접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북한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죠.
반면에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계속 표방하고 있는 그 메시지 담화, 특히 김여정이 내는 담화는 여전히 미국과는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미국 간의 뭔가 접촉, 정상회담까지 이뤄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 공조를 굉장히 강화하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페이스메이커고요. 그거는 예. 그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실용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주도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국 패싱은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패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 아주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얘기하고 예. 또 미국 쪽에서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특징이죠. 트럼프는 늘 본인이 백악관 중심주의 또 혹은 대통령 중심주의로 혼자서 대외 정책을 참모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치 않게 한국이 또 패싱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한미 간의 관계, 특히 정상 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졌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개장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회복하고 코스닥은 800선을 넘어서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0.39% 오른 3,208.80포인트로 개장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44% 오른 801.96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내린 1,38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증시 상황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계 첫 미 연방 상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 대표단 한국 방문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던 앤디 김 미 상원 의원. 앤디 김 의원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강력한 협력 관계를 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고 한국은 조선업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줬다며 미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So I've heard nothing but good things in terms of reactions from Congress. They felt that President Lee was able to navigate this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and the White House in what appears to be a strong way.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의견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해고산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보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ensure South Korea of deterrence and our deterrence capabilities be able to help protect the Korean Peninsula while also making sure we are having that strategic flexibility for addressing any contingencies, any issues that come up in the Pacific. 안보에 있어서는 늘 영민해야 하고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미국이 반드시 한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만약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경쟁자들에게 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판단과 리사쿠 기사의 해임을 놓고 격돌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과 고용지표, 주택 판매 지표는 연준의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3.3% 증가해 지난해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양호한 GDP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의미인 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2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탄탄한 것도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우려대로 물가 관련 경제 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규 건설이 둔화해 미국의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며 연준을 장악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 특히 연준 내 신중파인 리사 쿡 이사에게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있다며 해임을 통보하고 충성파를 대신 포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Well, we have some very good people for that position, and I think we have some very good people. We're down to, I think I maybe in my own mind have somebody that I like. 이에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게 아닌 만큼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화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쿡 이사의 정직성을 믿고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하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력에 연준이 굴복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전례가 있다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은 금융시장 안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가톨릭 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미국은 큰 충격 속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격범이 아이들을 향해 무려 116발의 총탄을 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기 규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살과 10살 두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다치는 총격 사고가 발생한 가톨릭 학교 앞. 주민들이 꽃과 고민형을 내려놓고 애도의 글을 남기며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I can't imagine sending them to school and not having to be able to pick them up. So, yeah, my hearts are with these families right now. It's sad. 경찰은 과거 이 학교에 다녔던 범인 23살 로빈 웨스트먼이 성당 창문을 향해 소총으로 116발의 총격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증오 발언들이 확인됐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역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총기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We need a statewide and a federal ban on assault weapons. Prays for the grieving families and victims, but does not come together to do whatever they can. 백악관은 총기 규제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기도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And it's disrespectful to the millions of Americans of faith. 그러면서 워싱턴 DC의 치안 성과를 강조하며 총기 규제보다는 경찰력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올해 들어서만 총격 사건으로 학생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지만 총기 규제를 둘러싼 뚜렷한 정치적 입장 차이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 하체를 보고 누구든지 한번 맞춰보세요. 선수가 누구일지 아마 예상이 힘드실 겁니다. 데이비스 선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왔어요. 공 2개 아웃컴 정성민 선수가 땡공으로 물러납니다. 투수 데이비스는 깨 만나봤습니다. 이색적인 장면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올라오네요. 피처 강백호 선수가 이제 오늘 KT의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왼쪽 갑니다. 탑장을 넘어갑니다. 강백호를 상대로 바로 솔로퍼를 터뜨리고 있는 이주헌. 자, 3번 타자 유영찬. 근데 초구 볼입니다. 임창규 선수의 눈빛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벗어납니다. 유영찬의 카운트 3번 스트라이크입니다. 풀카운트 승부. 낮게 유영찬이 눈으로 출루합니다. 타격 천재 유영찬 25할. 출루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은 간밤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새벽에는 소나기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공기가 무척 후텁지근해져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중서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습도 높은 무더위와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호남 일부 내륙과 제주도에도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와 강릉 35도, 광주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무더위 속 주말 동안에는 서쪽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일 오전에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 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집무실 등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자, 군 검찰 지난 2023년에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